EJ 어디에선가 읽은 글입니다. 오랜 시간 사막을 여행하고 돌아온 여행자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강렬한 태양인가요? 여행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부족한 물인가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험한 고생이신가요? 긴 밤의 추위 같은 게 힘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행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장 괴롭혔던 것은 신발 속의 작은 모래알갱이였습니다. 도무지 빠지지를 않았으니까요. 잠을 지새우는 고민거리는 알고 보면 작은 원인에서 생겨납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일까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즐거운 일 있으세요? 이렇게. 네, 기분이 좋아요. 눈이 반짝반짝. 예. 어떤 좋은 일이세요? 이번 학기에 시작한 강의에 네.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귀가 입에 걸려 있습니다. 왕좌의 탈환? 가만히 있어. 귀가 입에 걸려 있다. 입이 귀에 걸린 거 맞죠? 네. 제 정신이 아니에요. 네. 제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차분해지고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일들에 마음이 크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쁜 걸 막 못 감추겠고 막 이러는 것들. 이게 변화란 변화예요. 옛날에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뭐 그럼 그렇게 어쨌다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갈수록 철이 없어지는 건지 가벼워지는 건지. 심드렁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으셨거든요. 20대 때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감히 접근을 못 해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요즘에도 그러세요. 요즘도 그런 게 좀 있나요? 네. 그래도 크게 안 변해요. 난 많이 사람 된 것 같은데 아직 멀었단 말인가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안 변할 것 같은데. 심각할 땐 심각해야죠 또. 네. 네. 혹시 그렇게 작은 고민거리 같은 거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처리하세요? 제 고민이 네. 난 왜 이렇게 작은 것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그걸 꽉 붙들고 있을까? 나 왜 이렇게 소심할까? 그러니까 10대 때 나는 이렇게 남자인데 사나이답지 못하고 이렇게 계집애 같을까? 막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소심한 것 같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고민을 심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성향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작은 고민거리 있을 때. 웬만하면 그냥 해결해 버려요. 어떻게 해결이? 그러니까 고민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네. 요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내 스스로 나를 막 억제하고 가두고 했던 그런 것들에서 많이 해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큰 고민을 안 하는 편인데 사실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걸 이제 빨리 잘 대처할 뿐이죠. 그걸 대처하는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덜 불안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그 작은 고민거리가 누구에게는 큰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또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작은 고민거리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엮여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엮여있는 대상하고를 함께 생각해서 좀 풀어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주로 양보하시는 쪽인가요? 주부로 살다 보면 그래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 내 새끼들 우선 편해야 되고 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요? 다른 건 사람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그 파워에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가끔가다 저도 보면 악동 같은 기질이 있어서 상대방이 파워가 좀 있다 싶은 사람한테는 저도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렇게 반항적이시군요. 선생님 저보다 파워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뭐 인정합니다. 뭐. 네, 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부드럽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대차게 나가고. 좀 그런 편인 것 오, 같아요. 멋있는데요? 그러고 싶은가 봐요.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네. 저희 참나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chamna-one@다음점.net 참나-원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과 상담 유형, 방문 상담인지 전화 상담인지 이메일 상담인지를 구분해서 A4 용지 한 매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 별칭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칭으로 호칭해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화번호 기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또 여러 번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전화번호 꼭 기입해 주시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요즘 사연 가뭄이죠. 네. 어쩌다가 하나씩 들어오죠. 이러다가 이거 상담 이거 방송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네요. 저는 그 걱정은 안 해요. 이렇게 질질 짜야 많은 분들이 동정표라도 해서 좀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게 되겠죠? 예. 네,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뭐 용기가 안 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문 상담 코너에 이제 방문자가 앞에 앉아 계세요. 되게 단아하시고요. 제가 저렇게 생긴 눈썹 되게 좋아해요. 되게 예쁜 눈썹을 가지고 예쁘게 웃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54세 여자이고요. 별칭은 이렇게 아침으로 전에는 이렇게 메일 보낼 때는 분노덩어리였고 그 당시 메일 선생님께 메일 보낼 때는 그게 너무 심각했어요. 제 안에 화가 너무 많아서 별칭도 나는 분노덩어리야. 분노는 나의 에너지야. 막 이래서 분노덩어리로 했는데 그 메일을 보내고서 단메일을 받았을 때 제가 확 풀렸어요. 네. 아니 어떤 그런 신통한 단메일을 받으셨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잘못 기억할 수도 있다. 이 말씀에 제가 확 풀리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분노에만 이렇게 쩔어서 있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별칭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아침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별칭을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참 반갑고 축하할 만한 별칭이네요. 네. 그 훌륭한 그 단메일을 보낸 게 전가요, 혹시? 여전히 잘 챙기세요. 네. 챙길 거 챙겨야 돼요. 네. 단메일 보내신 분은 방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그 단메일을 보면서 확 풀려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구나. 그래서 방문 상담은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포기를 했었어요. 네. 포기를 했다가 이 선생님 네. 전화 받고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그리고 너무 반가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분노했던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고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 단메일을 보는 순간. 청취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일이지만.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그 이런 정도로 이렇게 분노가 단메일을 있었는데. 받아놓고 자동적으로 이제 그거 해결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가능하면 참가하고 싶다라고 또 용기를 더 한번 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의 메일을 보냈었었고 그리고 다시 그 상담 신청을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하신 거는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리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너무 걱정이 돼요. 그게 길어서. 청취자들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다 들으실 수 있는 능력들이시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던 사정과 그게 풀리게 된 거.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떤 것으로 상담하고 싶으신지. 저는 첫 기억이 전혀 생각이 안 나서 도대체 내 어린 시절에 뭐가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기억을 못하나. 내 머리가 나쁜 거는 인정하지만 이 정도로 기억이 안 날까? 그래서 이제 저를 대신했던 언니한테 내 어린 시절을 얘기했더니 그 어린 시절 대부분이 울고 그래서 대부분 매 맞고 근데 저희 첫 기억이 엄마한테 빗자루로 매 맞다가 기절했던 그게 첫 기억인데 기절할 정도까지 매를 맞았다고요? 아니요. 근데 매를 맞고서 그게 억울하니까 내성질에 까무러친 네, 거군요. 네. 억울하니까 분에 못 이겨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게 첫 기억이라서 우연히 첫 기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생에 그 첫 기억이 있기 전의 기간이 거의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기억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얼핏 듣고서 아니 이게 뭐야? 내 첫 기억이 매 맞은 거면 그러면 내 첫 기억이 있기 전에 계속 나는 매만 맞고 살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캐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제 과거를. 그러니까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를 이제 주 양육자가 언니였다고 하는데 언니한테 대부분 맞았다고 하니까 그 분노감이 막 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한테 일어나는 이 분노감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느냐라는 상담 메일을 보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첫 기억이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나를 때린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언니가 때린 거고 엄마는 한 번도 자식한테 욕도 해본 적 없고 뭐 때려본 적이 없다고 엄마는 살기 바빠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면 밤늦게 오시고 너희들 못 키운 게 내 죄였다 그러고 지금도 우시거든요. 그렇다면 내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기억이 왜곡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답 메일에 우리 기억이라는 거는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쩌면 맞았다는 그 기억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선생님이 답 메일을 받고서 그거를 보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 분노가 착각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그 메일로 저는 이상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답메일을 이렇게 딱 읽는 순간 모든 감정이 억울한 감정, 분한 감정 이런 게 몽창 없어지면서 오히려 언니한테 막 이렇게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 이런 이렇게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지금 납득이 잘 안 가요. 왜 그렇게 그 답메일에 내 모든 게 50평생 분노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건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누군가로부터 나를 알아줬다. 그 분노의 정체를 알려준 것보다도 제 메일에 기대도 안 했는데 답장이 왔다. 이거 자체로 저는 치유를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메일에 보내신 그런 내용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나 언니한테 이런 분노 감정을 갖고 있다.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도 별반 저한테 피드백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주로 어떤 피드백을 들으셨었어요? 그전엔? 그전엔 어쩔 수 없었다. 우리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빴고 언니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동생 둘을 다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너를 차마 너까지 챙길 수가 없었다. 이런 피드백이었죠. 그러니까 네가 그냥 감수해라 억울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답메일을 보는 순간 이렇게 수용받았다는 느낌? 이 지구상에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체험.
이것 때문에 제가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단메일을 드릴 때, 예. 그 이제 분노 감정, 예. 그거는 이제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억울하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화가 날 만하다. 그래서 화가 나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한 거죠. 네. 그죠? 그런데 화가 나는 그 근거가 되는 그것이 확실하냐, 그것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었죠. 예, 예.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는 일이고, 이건 연구결과 이제 밝혀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마음에 의해서 과거가 오히려 변형이 돼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노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극적으로 벗어나셨다니까 좀 약간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히려 어떤 뿌듯하기도 면에서는 하고. 선생님의 편지 그 단메일이 그런 부분에서는 강한 직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직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일으켰던 분노나 의심이나 또는 내 기대나 이런 것을 해서 실망하거나 하는 그런 온갖 마음들, 그 뿌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확 직면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게 과연 정확하냐, 그런 근거를 가지고 화를 내는 거냐, 이렇게 확 이렇게 들이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작업, 직면 작업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답장을 받았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 답장. 그렇게 외로우셨어요? 누가 나를 봐줬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네.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것처럼. 네. 예전에 그런 사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아이를 잃은 엄마, 3개월 된 어렵게 해서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리에 빠져서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상담을 다녔죠. 거기 가봐라, 거기 잘한다더라.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뭐 약도 먹고 뭐 또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얘기 들었던 게, 좀 전에 아침님이 이제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엄마나 언니나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예, 이렇게 하면서 너무 상식적으로 뻔한 얘기를 상식적으로 들었던 거죠. 뻔한 얘기,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뻔한 얘기에 자기가 동화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이걸 못 받아들이나. 자기 자신도 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거지. 어느 날 이제 뭐 거기 또 가보라고 해서 뻔하겠지. 그런데 속풀이라도 좀 하자, 그런 마음에 이제 또 간 거예요. 가서 쭉 얘기를 풀어놓고 나는데, 그거를 듣고 있던 상담자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이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엄마가 본물 터지듯이 눈물이 흘렀고, 무엇 때문에 다 이렇게 막혀 있었던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었고,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모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일반화시켰던 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굶주렸던 거는, 존재했었던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주는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굉장히 자기에게는 굉장히 갈증이 난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이렇게 눈 녹듯이 내려갔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아침님도 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그때 반응해주고 한 그 부분이, 누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줬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우셨냐고. 그랬나 봐요. 많이 외로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들이대고. 네. 자, 아무튼 그건 이제 축하드리고요. 그런 네. 분노 감정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나를 많이 때리고 막 구박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언니한테 날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었던 거, 그건 이제 참 축하드릴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오늘은 한번 이제 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기대를 갖고 오늘 이렇게 상담을 오셨는지. 지난번에 그 26회였던가요? 그 아이유 체험 그 말에 제가 꽂혔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상관계. 네. 나도 저 순간만은 두 분 선생님 모시고 그 현장에서 아이유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아주 강렬한 이렇게 원의가 일어나서 그거 체험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미 하셨구만. 아이유 체험. 모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체험을 느끼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니 이제 메일을 보냈고 그 메일에 대해서 갑자기 한순간 모든 게 이해되고 내가 수용되는 느낌을 받았고 하면서 이제 언니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이만큼 큰 아이유 체험이 어딨어요? 제가 말씀드린 아이유 체험은 네. 이렇게 제가 수용받고 이해받고 이게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정말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제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 훈련을 하고 싶었어요. 남들이 얘기할 때 그 말에 이렇게 완전히 몰입을 못하고 저는 또 저 혼자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훈련을 좀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럼 이게 듣기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네.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근데 이미 이제 본인이 수용받았던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 반대 그것도 하기는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도전해 볼 만하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해 보고 싶은 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어떤 판단들을 하면서 듣잖아요. 어느 정도 네. 거리를 두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정말 이 사람 마음을 이 사람 심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들어보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보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도 전공하시려고 대학원도 네. 이제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셨고 네.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한 실천력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하는 일 없는 백수니까. 그런데 은근히 좀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것이 누가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거나 또는 칭찬해 주거나 알아주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디스카운트 깎아버리는 애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아이유 체험은 물 건너 간 거거든요. 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남이 줄 때 잘 받아야 네. 내가 주는 걸 또 남이 잘 받아요. 네. 주고받고 가. 네. 근데 남이 주는 걸 그렇게 인색하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받는 느낌은요.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닌가. 내가 또 그 위선에 탈을 쓰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써서 좋은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피드백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요, 제가.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피드백은 그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그 사람 마음인데 내가 네. 왜 그 사람 마음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죠? 그러게요. 웬 오지랖이래? 굉장히 지금 유쾌하게 웃으시는데 예. 유쾌하기만 한가요? 좀 씁쓸하기도 한가요? 네,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오지랖도 이제 버리실만 하죠? 버려야죠. 예. 그러면 제가 좀 여기서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네. 근데 잘 못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죠. 뭐. 네. 한 5가지만 네. 예? 이건 내가 참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점이다 하고 한 5가지 정도만 자기 자랑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거리가 시키죠. 제가 쉬운 거라면 시키겠어요?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갈 것 같은데요. 해보세요. 그냥 뭐 생각나는 한번 던져보세요.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 자랑이 아니잖아요. 자랑해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재촉하고 있나? 제 자랑거리요. 제 장점. 자랑을 한 5가지만 해보시라고요. 자랑. 5가지만. 정말 없어요. 없어요? 네. 이인전 선생님, 한
두어 가지만 한번 찾아주실래요? 이 선생님이 그런 거 잘 찾아주거든. 눈이 되게 깊으세요. 되게 깊어서 상대방에게 네. 이렇게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이 되게 이렇게 가지런히 고르게 나서 굉장히 단정한 느낌을 주세요. 제가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저거는 내 자랑거리인가? 저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데 선천적으로 엄마로부터 받은 건데 저게 무슨 자랑거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세요. 네, 엄마 고마워요. 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그 갖게 된 어떤 자랑거리는 없어요? 네. 게으르게 사셨어요?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벼락치기 공부하고 일도 몰았다가 하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벼락치기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몰아서 해서 뭔가에 크게 타격을 줬나요? 그런 건 없어요. 찌질하게 살았어요? 찌질하게 안 살려고 남들을 괴롭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찌질하게 안 살려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남들 이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같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나 없이 남들 먼저, 이렇게, 저 사람 기분 어떨까? 기분 먼저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자, 이 얘기 속에서 굉장히 정말 칭찬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어떤 점이 있죠? 네. 그죠? 네. 내 감정이나 내 욕구가 있긴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천사표죠. 비굴한 거죠. 이것도 생존 전략 아니었을까? 이것도 남을 이용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쩜 저렇게 야박하고 저렇게 박하게 또 못되게 평가하는지, 정말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네요. 자신에 대해선.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아까 이제 칭찬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 좋은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칭찬할 거리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엄마 공이지 내 공이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린 부분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칭찬을 던진 저는 무색하게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먼저 하지 않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하지 않고 나를 먼저 돌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배려를 받은 나머지 사람들을 염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악마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은 거죠. 지금도 이제 솔직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신지 야박하신지 제가 이걸 지금 두세 번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태도는 조금도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나요?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가요? 그냥 저 스스로 체득된 것 같아요. 왜 그런 태도를 체득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잘 깎으세요? 아니요, 안 깎아요. 그런 건 안 깎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철저하게 깎아요? 생존 전략이 아니었을까요? 그 생존 전략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나요?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네.
아주 큰 문제죠, 그것도. 네.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저 자신이 인정 안 하고 존중 안 하니까 자존감 수준이 바닥이니까 바닥이죠. 네. 어쩌면 바닥도 아니고 그 밑일지도 몰라요. 지하일지도 몰라요. 네. 이런 상태로 어떻게 남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왜 안 바꿀까요? 이제 바꿔야죠. 이전엔 바꿀 생각을 아예 못 하셨어요? 네.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는 거는 그건 핑계고. 들여다보기 싫었었나 보죠. 그렇죠. 고치기 싫고 그냥 몸에 익숙한 대로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약에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아침님은 네. 우선 뻔뻔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결코 뻔뻔하지 못해요. 원래 뻔뻔한데 뻔뻔하지 않은 척 하려고 생존 전략으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애를 쓰면서 남 생각하는 척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확실하죠? 네. 양심에 비춰봐도 네. 뻔뻔한 사람 아닌 거죠. 네. 요즘 후한무치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침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럴까요? 세월호 사태가 터졌다 그랬을 때 다 발뺌하고 뭐 숨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자기 책임을 지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참 해요? 희한하죠. 아, 저런 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가 비굴하고 네. 못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네. 어차피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이 저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용납을 잘 못하죠. 뭐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달라요? 그러게요. 남들은 더러워도 되고 나는 깨끗해야 되나? 그거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고약한 교만 아니야? 그러게요. 아, 교만하시군요. 아니요. 저도 좀 교만이라는 걸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신데요, 뭐. 남들하고 차별화되어 있잖아. 차별화가 마이너스 쪽으로 차별화가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도 막 저는 사실 광화문에 가서도 하고 온갖 촛불 집회에 다 참석을 해요. 제가 막 피켓 들고 뭐 박근혜 너 물러나 뭐 이러고 사실은 MB 정부 때 공무원 생활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사표를 냈을 정도고 이러면서 이렇게 서민들 괴롭히는 이런 복지 예산 줄은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막 분노를 참지 못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인간은 다 약한 존재니까 그래 용서하마 이렇게 또 넘어가요. 약한 거는 용서하지만 악한 건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것도 약한 인간의 그 약함의 또 다른 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요. 제가. 근데 악한 거는 남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명박이 한 사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용서는 해도 이제 벌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네.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의미에서라도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건전한 의식에다가 정의감도 있으시고 다 그렇게 이건 아니다 하고 거부할 줄도 아시고 포기할 줄도 아시고 이런 결단력도 있고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용기도 있고요. 네. 그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싹 눈 감아버리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아주 너무 엄격한 완벽한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뭔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참 어이없지 않나요?
네. 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 상담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 게 예. 처음에 아침님이 이제 그 아이유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나 말고 대상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반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약하기 때문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잣대만큼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목표 설정을 다시? 얘기 들으면서 이거 제가 좀 혼동이 돼서 그런데 제가 어때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네, 이해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네.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인지 아니면? 아니요. 정확해요. 네. 네. 저도 이 끝없는 자기 멸시감을 자기 멸시, 자기 비난. 네, 이것 좀 저도 고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비난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편안함? 심적으로 그냥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안 해도 되니까. 네. 부담이 없죠. 근데 그걸 통해서 잃어버리는 게 많잖아요. 아침님 뭐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네. 혹시 그 가장 나다웠다 그냥 눈치 보거나 뭐 주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시절이 어느 시기인 것 같으세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나답다, 나 당당하다. 보통 뭐 20대 이럴 때. 그런 때도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50년 인생, 50년 넘는 인생을. 어떤 마음을 갖고 쭉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빈 껍데기가 살아왔던 느낌. 전혀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남의 인생 산 것 같은, 남의 가면 뒤집어 쓰고 산 것 같은. 누가 그런 가면을 뒤집어 씌워줬어요? 제가 스스로 썼겠죠. 누구의 가면을 썼나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직장에서는 잘 나가고 커리어 우먼으로 그다음에 뭐 흠결 없이 그렇게 제가 이상화 시키고 그 틀에 맞춰서 제가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 아침님한테 혹시 그런 시절이 어느 시절인지 생각해 보시겠냐는지 여쭤봤던 게 다른 한편으로 공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25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했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져 있는 어떤 수동적 태도가 몸에 배어 있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그걸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이제 후 지속되어 있는 그 기간 이거를 이제 여쭙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직업병을 갖기 이전에 본래의 그 나의 어떤 환경에, 순수한 모습 같은 거 노출되어 있어서 그냥 그 모습을 선택했어야만 됐었던 뭐 이런 거였나? 이제 이런 걸 제가 묻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쭉 이렇게 내가 그렇게 환경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것 그 이전에 본래 나의 어떤 순수한 모습이랄까? 나다운 모습. 나다운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주 그야말로 지랄 맞은 성격. 지랄 맞아요? 네. 어떻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야말로 지랄하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지랄하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지랄 맞았는지 아닌지 좀 그 구별을 좀 해보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대부분 이제 사건, 제가 저한테 일어난 사건은 엄마랑 사건이거든요. 네. 엄마가 제가 이제 쓰레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무거우니까 엄마는 제가 고생하는 게 싫은 거죠. 놔두라고 그걸 뺏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그 실버카라고 노인네 네. 노인들 이렇게 보행기 보조 거기에 그 쓰레기를 확 담는데 그 거실에 그 현관에 신발도 안 신고 엄마는 급하니까 그걸 확 빼서 그 실버카에다 확 넣어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난리 친 거예요. 엄마 왜 맨발로 그 들어온 현관에 왜 맨발로 그랬으니까 지금 당장 발 닦어 이러면서 막 온갖 생 지랄을 떨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요즘 있는 일인가요?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해도 엄마한테는 그렇게 네. 하는군요. 네. 지랄 맞은 모습을 엄마한테는 네. 보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 본 모습이라는 거죠. 엄마한테만 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엄마가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맨발로 이제 그 무거운데 왜 들고 나가냐. 그럼 당신이 거기다 이제 올리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침님이 반응하는 그게 아침님의 본 모습이에요? 제 본 모습은 제발 엄마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제 마음을 안 알아준 거에 불같이 화가 나서 엄마 지저분하게 맨발로 왜 발에 뭐 묻게 오물 묻게 그랬어. 그거 갖고 막 난리를 쳐요. 제 본 마음은 엄마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게 제 본 마음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모녀간에 그렇게 부딪히네요. 엄마는 딸이 힘든 거 안 했으면 싫고 네. 딸은 엄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둘 다 좋은 마음인데 그게 부딪혀서 싸움이 되네요. 네. 참 웃긴다. 그죠? 바꿔야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뭐야 그 80 넘은 노모하고 50 넘은 딸이 그러니까 드러내는 행태가 네. 거칠고 네. 서툴고 네.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본 마음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훈훈한 애정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거칠게 드러나는 내가 그게 나고 그래서 나는 지랄 맞은 성격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나 뭐 다른 사람 만날 때는 그야말로 얌전하고 요조숙녀처럼 내숭 떨고 집에 오면은 헐크 되는 것처럼 만약에 엄마한테 그게 뒤집어지면 어떨까요? 집에서 요조숙녀처럼 그러고 엄마한테 내내 그러고 밖에 나가서 헐크처럼 하는 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을까요? 적어도 내 자신한테는 정직하잖아요. 적어도 내 자신한테는 좀 정직할 것 같아요. 바깥에서 그렇게 가도 사회생활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좋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정직한 게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정직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표시하는 거. 위선 떨지 않는 거. 속마음을 어느 수준의 속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엄마하고 관계에서. 네. 내가 엄마가 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힘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왜 저렇게 급하게 신발에 발에 흙 묻히고 막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막 따져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 뭐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엄마한테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깊은 속마음이죠? 엄마가 고생 안 했으면 하는 게 가장 정직한 마음이죠. 그게 정직한 마음이죠. 그 정직한 마음을 지금 정직하게 표현을 못하고 있죠. 네. 엉뚱하게 그냥 엄마를 막 타박 주고 막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거기서부터 솔직히 정직해야죠. 자, 엄마한테 정직해져 봅시다. 엄마한테 정직해지면 그런 상황에서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엄마가
내가 고생하는 거 엄마 싫어하는 엄마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엄마가 고생하는 게 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 이러시겠죠. 그럼 좋을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침님이 노력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화 안 내고. 아니요. 아침님이 솔선수범해야죠. 어떻게요? 아침님부터 엄마 마음을 받아줘야죠. 아, 예. 그게 잘 훈련이 안 엄마가 됐어요. 확 뺏어서 이렇게 탁 하면은 네. 아이고 내가 가져가면 힘들었을 텐데 엄마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엄마 안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맞아요. 이게 정답이죠. 네. 정직한 거고. 네. 정직한 걸 이런 걸 정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 성질 나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요. 아, 맞아요. 성질 나는 거 그대로 표현하는 건 그건 무모한 거고 철없는 거죠. 예. 그죠? 네. 정말 아까 표현하신 대로 속 깊은 마음, 그것에 솔직하게, 그것에 진지하게 제대로 다루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아이유 체험을 할 준비가 됐어요. 네. 계획에 쓰십니까? 네. 이렇게 굉장히 빨리 이해하시고. 정답을 주셨으니까 네 하고 하죠. 근데 마지못해서 그런 것이 그냥 스스로 결심을 하셔가지고 지금 하시겠다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죠? 네. 인정이 된다니까? 이런 게 아이유 체험이지 뭐. 네. 네. 시원하세요? 네, 좋아요. 자, 지금쯤, 이쯤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아까 잠깐 미뤄두었던 자기 자랑 5가지 한번 해보세요. 아, 또 어려운. 아, 네,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연민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연민. 그것도 깊은 연민이 있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가해 주세요. 그럼요. 지금 우리 공증센터를 잠깐 열어놓은 거죠. 공증됐습니다, 그거. 네. 네, 불쌍한 사람 보면은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막 그런 인간에 대한 연민도 있고요. 그런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정말 제가 사실은 사법고시 공부한 것도 죄를 한번 내가 배석 판사로라도 참석해서 제 콩밥 먹이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공부했거든요. MB를 법정에 꼭 세워야 되겠다. 그건 뭐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그렇고요. 네, 두 가지 지금 나왔어요. 정의감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연민, 정의감. 그 정도면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이상입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 남은 인생 남을 위해서 정말 불태우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 공부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불태우겠다 이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한 거고요. 그 결심을 한 것뿐 아니라 그걸 실천에 옮기는 실천력도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무모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남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곳에도 길을 쓰고 들어가고. 뭐랄까 어떤 투지 같은 거, 네, 투지도 있고 집요함 같은 것도 갖추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네. 술술 나오네요 이제. 5가지 안 됐나요? 4개 하셨어요. 4개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아까 뭐 이제 그 눈썹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받은 거 있죠. 네, 그건 내 거 아닌가요? 내 거죠. 네,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내 거를 쓰면 되잖아요. 네. 엄마가 그거 줬다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까 엄마한테 정말 고마운 건 아주 강인한 체력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네, 강기한 체력도 좋으시고. 네. 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5가지 이거 들으면 기함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저렇게 다 갖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했단 말이야.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박 선생님께서 5가지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셨어요? 안 하면은 막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이 방을 못 나갈 것 같은. 예. 지금 이렇게 그 자랑거리를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이 좋은 걸 왜 못했을까? 그러게요. 몰라서 못했죠. 네. 그동안 너무 무식하게 산 거예요. 네.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면 좋은 줄 알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았던 거죠. 네. 그런 주문에 걸려서 살았던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주문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무슨 공주만 그렇게 마법의 주문에 걸려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면 일정 정도 그 참 터무니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뭐 아침님이 그것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아침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소감이 좋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아주 이 오래된 자기 멸시, 환멸 이런 게 고등학교 때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요. 저랑 아주 나이 버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딱 보더니 야, 너 IQ 2자리야 이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라이벌이 했는데요? 공부 이제 항상 공부로? 1, 2등을 다퉜거든요. 1, 2등을 다퉜는데. 예. 1, 2등을 다퉜는데. IQ가 2자리라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 저랑 1, 2등을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나와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퉜어요. 1, 2등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계속 그랬는데 우연히 또 고등학교 갔는데 또 같은 반인 거예요. 그랬는데 IQ 검사를 했는데 야, 너는 2자리야 이 소리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네, 진짜 2자리로 나왔어요. 몇이었는데? 90. 90? 97. 97? 네. 그럼 보통이네 뭐. 근데 그때 평균이 110이랬거든요. 그 지필검사한 IQ죠? 네. 그 지필검사 IQ는 별로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환멸감이 비롯된 것 같아요. 나는 머리가 안 좋으네 이런 거. 네. 저는 돌대가리 이러면서 기를 쓰고 공부를 그래서 더 기를 쓰고 공부했고 신림동에서도 막 레전드라고 했었거든요.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봐요. 신림동 그 고시원 쪽에서는. 근데 모의고사 보면 제가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그럼 저 나이에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 안에서 레전드다 막 이랬던 것도 고등학교 때 IQ 2자리라는 그 충격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아주 기를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었겠네요. 항상 선두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선두를 다리고 잘해봤자 네, 난 돌대가리다. 그거 지워지지 않아요. 그건 늘 갖고 있는 거죠? 네. 돌대가리는 천형이죠? 네. 낙인이죠. 지워지지 않는. 네. 정말 그래요. 모든 이 열등감, 비하감 이게 거기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럼 IQ가 어느 정도 됐으면 만족했을라나? 그래도 2자리라고 했으니까 3자리는 돼야지. 100일? 4만 올라가면 100일인데 문제 하나만 더 풀었어도 됐을 텐데 그 정도면. 네. 그 다음에 IQ 검사 따로 해보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왜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또 나올까 봐? 네. 또 2자리 나올까 봐 무서웠어요. 저는 여태까지 IQ 검사를 3번 해봤거든요. 네. 중학교 때 했던 게 122가 나왔고 네. 고등학교 때 135, 대학 가가지고 하니까 13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점점 올라가더라고. 네. 지금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한 170쯤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근데 이제 IQ의 정체를 제가 알고 나서 네. 그 이제 신화에서 벗어났는데 IQ라는 게 정확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네. 그냥 IQ가 높으면 머리가 좋은 거고 IQ가 낮으면 머리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역시 무지하시군요. IQ하고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가 0.9가 나온대요. 네. 아니야. 0.3. 0.3이 나와. 그러니까 상관계수를 내보면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IQ가 어떤 것을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데 특히 학업 같은 거 성취하게 만드는데 그 기여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아래 제곱해서 0.09 즉 9%라는 거예요. 10%도 안 돼요. 여러 변수 중에 실제로 뭔가 일을 성취하고 하는데 그 기여하는 많은 것 중에 IQ는 9%로 그닥 높지 않은 거예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뭔지 아세요? 그게? 모르겠는데요. 의욕이에요. 아. 의욕과 끈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으냐 기꺼이 마음을 열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때요? IQ는 다른 친구에 비해서 낮았다. 근데 성적을 1, 2등을 다 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의견이나 끈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점에서 내가 장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점은 도외시해버리고 그래봤자 난 돌대가리야. 이런 것을 계속 갖고 살았을까? 여기에는 완벽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이디얼 셀프. 네. 자, 이제 그거 폐기 처분해버리죠. 네. 이제서 오늘부로. 네. 그죠? 예. 그리고 뭐 시험 좀 잘 본다고 성적 좀 좋다고 그게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난 인간이라는 그런 증거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봤으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진실한 진정성 같은 거. 그야말로 아이유 관계. 네. 그거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런 게? 네. 그죠? 네. 이제 엄마하고 그걸 그렇게 틀 수 있게 되면 더 근본적으로 이제 내 자신하고 화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그 돌대가리 얘기까지 그 1급 비밀까지 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그 비밀까지 다 개방하신 거예요. 다 까신 거예요, 이제. 더 까실 것도 없어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럼 뭐 오늘 이후로 뭐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뭐. 자, 그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사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일단 진짜 아이유 생활 속에서 진짜 아이유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먼저 구체적인 방법은 다 엄마하고. 네, 엄마 그리고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 돌대가리라는 이 열등감부터 깨부셔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윤 선생님 뭐 보충해 주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렇게 쓱 보고 웃는 미소로 그냥 보충 끝?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접근하거나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대방의 몫을 좀 많이 남겨놓는 편이에요. 근데 네. 방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죠, 명료하죠. 상대방 헷갈리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편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저는 엄마에게 얘기할 때 방 선생님은 내가 고생할까봐 엄마가 이러시는 거죠. 엄마 고마워요. 이제 이렇게까지 완결된 문장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되게 시원하시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드려요. 그냥 엄마의 몫도 좀 남겨놓는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던졌을 때
바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태도 변화잖아요. 엄마가 그러지 않았으면, 엄마가 자기의 방식을 좀 찾았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대화를 던지는 건데, 내가 그걸까지 몽땅 다 해버리면 엄마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내가 고생할까봐 그러지? 라고 엄마가 정말 딸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하면 엄마도 이제 엄마의 얘기를 하시는 거를 내가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반응을 하게 된 이런 과정을 좀 겪어가는 게 좀 더 훈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방쌤처럼 그렇게 완결된 문장을 하시는 것도 아침님의 몫이고 아니면 엄마의 민마음을 읽어서 그리고 내 속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해서 엄마의 반응을 좀 기다려보는 거 이것도 이제 또 하는 방법이고 이러니까 네. 그건 이제 아침님이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몫도 좀 남겨두는 게 또 상대방과 이렇게 함께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는 항상 좀 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치지 말고 부근내 갇히고 장구는 막히고.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서 어떠신지 지금 마음 어떠신지 소감을 좀 정리를 하고 상담을 마칠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벌써 마친다는 게 섭섭하고요. 저는 두 분 선생님하고 오래 있고 싶어요. 확실한 아이유 체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속이 후련해요. 네, 장점 5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쇠사슬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느낌? 네. 네. 아주 명확한 비유다. 네. 그래서 네, 아침에 처음 딱 뵀을 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기운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A면 A고 B는 B고 네. 이렇게 아까 본인의 장점 5가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걸 지향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본인의 삶의 얼굴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면 얼굴도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게 본인의 정말 큰 장점이신데 그걸 좀 이렇게 못 살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칭칭 메고 있는 거를 풀어놓은 것 같은데 이미 안 메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기억 속의 착각처럼 네. 그러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계속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유쾌했고요. 네. 네. 참 상담 전혀 힘 안 들이고 네. 우리 기분 좋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굉장히 유쾌하게 상담을 마친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네. 그렇지만 또 엄청 진지했죠, 내용은. 네. 그리고 일단은 별로 긴장을 안 하셔서 얘기하기가 훨씬 또 수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연륜이었던 것 같아요. 거저먹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나이 거저먹는 게 아니죠. 네. 네. 사실 이분도 아침님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네. 25년간 공무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큰 내공이죠. 그렇죠. 예. 25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황도 네. 모색도 하시고 굉장히 또 여러모로 이렇게 용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뵀을 때 약간 좀 어둡다 그럴까? 그런 그늘 같은 것들이 제 눈엔 좀 비쳤었거든요. 그 위축감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정체가 이제 그 자기 비난이나 자기 멸시, 네.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기운이었어요. 그게. 예. 근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고 나서 메일을 보냈을 때 그냥 기억이 정확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정도의 단서를 가지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누가 나를 관심 있게 봐줬다, 이걸 들어줬다, 응해줬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확 오히려 해방해버리는 네. 그런 그 놀라운 그 결단력이랄까요? 정말 쿨한 네.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 그 대상 관계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아이유 관계. 네, 아이에 대한 얘기를 피드백으로도 참 많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 부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시원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반성을 하는 분들이 있고 네네. 어떤 분은 이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에 답을 찾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아이유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나 자신에 적용이 됐을 때와 타인에게 적용됐을 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이분도 그 아이유가 대상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그 체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비었을 경우에 아이유가 나 자신한테 적용이 안 되고 상대방한테 적용이 될 경우 그리고 상대방한테 적용이 안 될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교리 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I'm okay, you are okay 네. 이것과 같이 빗대서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인생 태도 오케이그램에 관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 태어나면서 4가지 인생 태도를 갖는데 오케이냐 not 오케이냐 그게 I냐 아니 you 해서 I'm okay, you are okay 자타 긍정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자타 부정이라는 거 그리고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긍타부 자긍타부 그리고 I'm not okay, you are okay 자부타긍 네 라고 하는 이 4가지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네. 그러면 아이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오케이 감정이냐 not 오케이 감정이냐 그러니까 수용하고 긍정하는 것이 네. 오케이죠. 네. 그리고 뭔가 그리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not not 오케이 okay라고 감정인데 하는 거고요. 생애 최초의 내가 내가 맞이하는 거는 I'm okay, you are not okay라는 거예요. 아니, I'm not okay, you are okay. 그러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고 네. 세상은 대단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력 없잖아요. 상태죠. 네,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지만 그렇죠. 움직일 수가 있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유일한 사인은 울음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내가 울음이라는 사인을 보냈을 때 나를 케어해주는 양육자가 와서 나에게 젖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 네, 하면서 뭘 느끼냐면 처음에는 나도 오케이를 느끼긴 했지만 내가 보내는 사인으로 인해서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와서 나를 돌봐줌으로 인해서 I'm okay, you are okay. 나도 괜찮고 상대도 괜찮고 가장 바람직한 상태죠. 세상은 믿을만하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함을 느끼게 되는 이런 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기본 신뢰감도 갖게 되고요. 네. 자기를 믿고 네. 타인을 믿게 되는 그런 네. 것이 되죠. 네. 따뜻한 세상이죠. 네. 이러다가 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양육자가 이제 아이를 좀 더 강압적으로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난 쓸모 없어 라고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보는 I'm not okay, you are okay를 경험을 하는 이런 시기가 이제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통 그게 사춘기라고 하는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양육자가 쩔쩔매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주도권을 아이가 갖게 되죠. 네. 그때 이제 하는 게 I'm okay. 나는 괜찮지만 너는 괜찮지 않아. You are not okay.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네. 그러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 not okay가 끼어 있는 거는 결국엔 둘 다 not okay로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예. 자타 부정으로. 예,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인생 태도에 대해서 얘기되는 게 바로 오케이그램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I'm not okay, you are not okay의 자타 부정이 철저하게 이제 I, it 관계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I am okay, you are okay가 이제 I, you 관계가 형성되는 네.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긍타부나 자부타긍이나 네.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다른 것을 이제 긍정한다, 부정한다든가 그 반대로 된다든가 네. 하는 것은 이제 과도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네. 보자면 어느 네. 방향으로 가느냐.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완전한 I'm okay, you are okay를 갖는 경우도 힘들고요. 네. 또 I'm not okay, you are not okay를 갖고 있으면 또 못 살잖아요. 네. 너무 우울하거나 괴롭거나 해서.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는 어느 정도의 not okay를 조금씩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서 노력해 갈 거냐. 그럴 때 이제 지향해야 될 바가 I'm okay, you are okay. 다시 말해서 I, you 관계. 나도 인간이고 상대도 인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쪽으로 그 방향을 잡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연습, 또 상대를 인정하는 연습 이런 걸 일부러라도 자꾸 해보는 것이 좋죠. 오늘 이제 상담 과정에서 이분이 일단 1차적인 분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도 이렇게 해결하는 경험을 가져오셨고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더 IU 관계를 좀 확립해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오셨고 이제 제가 제안했던 방법은 장점을 찾는 거였잖아요. 네. 이 방법을 제가 왜 제안했는지 아시죠? 설명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침님이 그 보였던 모습이 이제 자기 스스로 발견하셨던 자기 멸시라든가 자기 비난,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내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해 보는 거, 자기를 인정해 보는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랑을 급한 대로 5가지 해봐라. 이렇게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건 어렵고 못한다 이렇게 하셨고 얘기를 좀 진행한 다음에 이제 스스로 찾아내셨어요, 그죠? 네. 그것까지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렇게 갖추고 계셨는데 그걸 네. 꿰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꿰게 해드렸던 거고 네. 스스로 그걸 해내셨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안내만 하고 이 아침님이 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같이 그거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랬던 걸로. 그러니까 상담이 굉장히 유쾌하고 가볍게 그리고 경쾌하게 이거 거저먹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네. 거죠. 네, 맞아요. 아침님이 이제 오늘 여기에서 함께 보였던 게 오케이랜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죠. 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사실 그 오케이랜드 그래 오케이 뭐 간단하게 생각하겠지만 오케이랜드로 들어가는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오케이 목장에서 결투를 하고 난 이후에야 그 오케이랜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보였고요. 마지막에 이제 열등감 얘기를 이제 하셨었어요. 그래서 열등감은 사실은 우월감하고 이렇게 열등감, 우월감 쌍둥이죠. 쌍쌍둥입니다. 그게. 예, 예. 네. 그런 얘기도 잠깐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인 우월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 층하가 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높고 네. 하나 낮고. 네, 이렇게 차별 의식을 딱 갖고 있었을 때 네, 내가 위에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 네, 아래에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지능지수가 2자리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 난 돌머리야 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고 네, 너는 그닥 뛰어나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서 이런 성취를 보이고 있어. 이런 우월감을 갖게 되겠죠. 네, 그죠? 네. 근데 열등감을 갖든 우월감을 갖든 그건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아주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고생을 해봤는데 우월감을 갖고 있어도 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재수없어 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니까 숨겨야 되고요.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우선 자체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무겁고 그것도 또 내 열등한 부분을 들킬까 봐 또 겁도 나고 이래저래 불안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굳이 열등감이나 우월감 같은 것에 자기를 묶어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런 걸 할 때 우리 싸움올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것이 나의 전부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네. 어떤 모습도 그냥 나의 일부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뭐 부족하면 좀 채우면 되는 거고 넘치면 좀 나눠주든가 뭐 해가지고 좀 줄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가볍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제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어느 그렇죠. 한쪽으로 너무 치닫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그 결과라는 게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찌 보면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게 심각하다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꿈을 깨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평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보면 그거 자체로 정말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심각했던 문제가 전혀 심각하지 않은 그런 걸로 다 그거 가지고 그랬어? 이렇게.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정말 신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현장을 목격했던 것 같고요. 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풀린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빠지지 않는 모래였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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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방문 상담 해석하고 정리하는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메일 상담도 또 참 가족에 대해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요즘에는. 참 많은 부분들이 네.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게 가까운 사람 가족들하고 관계가 참 많아요. 네. 예. 일단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참나원의 애청자 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심리학과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팟캐스트 심리상담 방송은 거의 듣고 있는데요. 요즘 참나원을 좋아하고 시즌2가 되면서 더 정돈되고 전문적인 느낌이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이고 좋아라. 요즘 상담 메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 내어 저의 고민을 보냅니다. 자꾸 이렇게 앓는 소리 해야 된다니까. 저희 깊은 고민의 대상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이해와 사랑으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사이좋은 동갑내기 친구 부부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맞벌이를 하셔서 거의 혼자 지냈고 다정한 성격의 아빠와는 친밀했지만 무뚝뚝한 엄마와는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엄마는 저보다 훨씬 아빠를 챙기고 신경 쓰셨어요. 제가 19살이 되던 해 엄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되고 아빠는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어요. 저는 20살부터 독립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고 경제적 지원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대학원 첫 학기에 실망을 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이후 더 좋은 대학원에 전혀 다른 전공으로 진학했지만 적응을 못하고 휴학하게 됐어요. 이런 와중에 엄마는 집을 나갔고 엄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니 지난 10년 동안 바람을 피웠고 아빠가 벌어준 돈을 몰래 다 탕진했고 또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자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소외감을 느낄 만큼 아빠만 챙겼는데 저는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엄마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후로도 계속된 엄마의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행동에 많은 상처를 받고 더 이상은 엄마로 인해 상처받지 않겠다 마음 먹지만 엄마라는 단어 그 이미지만 떠올라도 몹시 불쾌하고 구토감이 느껴져요. 현재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빠와 지내고 있고 아빠는 엄마의 잘못을 덮어주고 세 식구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저는 아빠 뜻을 따른다고 했지만 엄마가 보기 싫어 부모님 댁에 가지 않고 엄마의 소식을 듣는 것도 거북스러워요. 그동안 엄마와의 대화도 시도해보고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엄마와 화해하려는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한 것 같고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목적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 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엄마도 용서하고 제 마음도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방송 중에 데이비드 호키스의 의식혁명을 언급하셔서 찾아보고 읽고 있어요. 앞으로도 방송에서 좋은 책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부모님과 길을 걷다가 학교 선생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엄마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했어요. 당시 엄마 모습이 부끄러웠고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갔는데 이 기억 때문에 엄마에게 항상 미안해요. 9살쯤 엄마와 길을 걷다가 말대꾸를 했다고 저를 잡아 끌고 집으로 가서 빗자루 같은 나무로 마구 때렸는데 엄마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던 제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요. 피멍들게 맞고도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초등 4학년 때쯤에는 어버이날에 아빠 선물을 먼저 사고 돈이 부족해서 엄마 선물을 못 샀어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빠 선물을 서랍에 숨겨두었는데 엄마가 아빠 선물을 찾아서 아빠를 준 것을 보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빠와 결혼하기 위해 나를 낳았다.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서 실망했다. 자식에게 연연하지 않는다. 갓난아기 일 때 밤새 얼굴에 모기를 물렸던 것. 2살 때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해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심하게 입은 것 등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이분에게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넬라님이죠? 네, 넬라님에게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잘 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는. 거의 뭐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네. 더군다나 직접 이렇게 인연관계로 얽힌 가족관계로 얽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이분도 저희가 한번 모시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았고요. 네.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적어도 20살 정도까지 그게 일찍 형성된 아이들인 경우는 이제 독립이 될 수 있겠지만 양육자의 그런 관점이나 시선이나 생각하는 방식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답습을 하고 그리고 모델 삼기도 하거든요. 이 넬라님한테 네.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속마음은 아빠 같고 행동은 엄마 같지 않아요? 네. 네. 참 묘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는 속마음은 건강하고요. 네.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표면 의식, 행동들 여기에 이제 혼란이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실망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대학원으로 더 좋은 대학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적응 못하고. 그런데도 전공 못하고 그러니까 네. 마음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네, 네. 이건 마음에 뭔가 허한 것이 있다는 거고요. 이 허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면은 이 넬라님의 엄마란 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신 분 아닐까요? 좀 신경증 환자거나 마음이 어떻게 심하게 아프시거나 해가지고 뭔가 정상적인 판단 같은 것들이 안 되거나 집착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심하다든가. 그래서 마음에 심지가 없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균형을 잡아서 어른답게 그렇게 살지 네네. 못하는 네. 미성숙한 네. 그런 채로 살고 계신 분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넬라님의 엄마가 네. 넬라님을 보살피거나 기르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아빠를 두고서 경쟁하거나 하는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메일에 어떤 내용? 저는 맞으면서 어릴 때 엄마한테 맞으면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에서 네. 그 아이 때 직감이라는 건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거의 죽일 때 때리지 않았나,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때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기감으로 느껴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바꿔서 이 엄마가 그 넬라님과 아빠 사이에서도 질투를 했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기. 네 아빠를 붙잡으려고 내 아들이었으면 확실히 붙잡았는데 딸이라서 실망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지 않았어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거나 그 사려가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넬라님은 이 원망과 미움을 이해와 사랑으로 바꾸고 싶대요. 예. 그거는 이제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아빠의 롤 모델이 되면서 아빠가 롤 모델이 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건강한 부분이죠.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텐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냐 이런 고민도 또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죠? 내 마음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 네. 그거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함께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싶다 하는 것이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권리인 당연한 거고. 권리고요. 그것이 건강한 마음인 거고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괜히 너 이기적이냐 하는 그런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모 저모를 볼 수 있고, 내 기대를 가지고서 엄마가 그런 걸 못해줬어 하는 걸 원망심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의 하나의 인생으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훨씬 이해나 용서 같은 것들이 쉬워지죠. 그런 실용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를 위해서 이분이 머리로만 이해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네. 내면화되기가 어렵겠죠. 근데 네. 미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다행히 또 이제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좀 고차적인 의식 지수가 500이 넘는 사랑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미워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측은한 마음을 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눈을 뜨려면, 내가 왜 미움을 갖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에는 이제 내가 자식인데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갖고 봤을 때 엄마가 그렇지 못했던 부분, 엄마의 부족했던 부분, 뭐 바람을 피웠던 부분이라든가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관계 없이 보면 저 사람 참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네,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엄마가 나의 사랑하는 아빠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아빠의 그 입장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여기 이제 배신감도 느끼고 미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의 미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나의 어떤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옳은데 하면서 이제 시비를 가리는 그런 마음 같은 거 또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 그걸 철저히 좀 배제하고 엄마를 하나의 인간으로 놓고 보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엄마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보고 엄마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런 미움도 많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기대가 있으니까 미움도 있죠. 어렵네요. 제가 괜히 어렵게 얘기했나요? 아니 어렵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이분한테 넬라님 예, 넬라님한테 어떤 좀 직접적인 이런 그 도움 이런 마음 주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이제 막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한 방으로 얘기하자면 한 방이 아니라 그냥 넬라님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니라 내가 보살펴야 되는 나이는 많은, 오히려 뭐 동생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의식의 성숙도나 뭐 이런 걸 마음의 건강성 이런 걸로 봐도 실제로 그 넬라님 엄마한테 넬라님 뭐 기대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넬라님이 그래 내가 엄마를 날 낳아준 공도 있고 하니까 보살펴 드리겠다. 차라리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는 이래야 한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 딸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관념에서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냥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무늬만 엄마지 네. 실제로는 내가 거꾸로 네. 이런 무늬만 엄마인 이 사람을 내가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넬라님이 여기에서 엄마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을 이해와 사랑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라는 단어를 빼고 한 인간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그런 것이 과정상 필요하더라도요. 결국은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참 다행인 거는 이제 엄마 자리가 부재함으로 해서 이 넬라님은 일찌감치 독립할 수 있었고 그런 힘을 갖추게 됐잖아요. 네. 이건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감사해 볼 만은 있죠. 엄마가 온전하고 완벽했으면 난 아직도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리거나 때를 쓰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나한테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다운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일찌감치 이렇게 클 수 있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시기에 내가 놓치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꼭 메꾸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용서, 네. 이해, 사랑이라고 했던 거. 이거는 마음이 그렇게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부터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형식을 만들고. 그렇죠. 먼저 행동부터 하고 네. 그런 행동부터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부자연스럽잖아요. 사실은 엄마한테 네. 사랑을 받고 이걸 다보다 다 어린 사람한테 해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건 특수 경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부자연스럽더라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중으로 훌륭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의식혁명에서 의식의 지수 설명을 하면서 200 이하는 부정적인 끌개장으로 가고 200 이하는 부정의 끌개장이고 200 이상은 긍정의 끌개장인데 그 긍정의 끌개장으로 가기 전에 제가 위선이라는 얘기를 가끔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거짓이자 만들리자 선하자. 마음이 충분히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선한 걸 해보는 네. 거죠. 거짓으로라도 만들어서라도 선의 끌개장에 나를 노출시키면 선하려고 애쓰는 거죠. 네, 그 선의 끌개장의 맛을 보면 나도 계속 그 선의 끌개장에 가고 싶어하는 실제로 그게 좋으니까.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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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지고서 뭐 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위선을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또 이렇게 감시하거나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넬라님 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엄마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비합리적이고 비이상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엄마라는 이름을 떠나서 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런 사랑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엄마와 딸의 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늬만 엄마고 무늬만 딸인데 실제로는 그 역할이 바뀌는 네. 제법 많습니다. 네. 넬라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나가다가 갑자기 저도 콱 막히는 부분이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공감이라는 게 화이부동이라고 하잖아요. 화하기는 하나 동하지는 말라라고 하는데 때로는 저도 이렇게 확 동조되듯이 동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같이 어울리는데 똑같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 없이 다른 것 사이에서도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군자의 길이죠. 네. 소인배는 동의불하죠. 같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화합하지 못하죠. 같기를 요구하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따돌림을 시킨다든가 핍박을 한다든가 그거 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메일 상담까지 이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상담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오늘은 참 경쾌하게 네. 즐겁게 상담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뭐 심리 상담을 하는 것도
그거 가지고 막 인상 구기면서 막 그냥 힘들게 가자는 게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참 마음이 맑고 밝고 가벼운 거. 그렇게 상쾌한 상태.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이제 스스로 이제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해 가는 거. 이게 누구나 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상담이 됐던 부분은 참 일상 속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그 평상시에 먹게 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거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저도 살면서 지내면서 보면 그 초기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기 설정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마음을 먹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일상에서 저희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신발 안에 박혀있는 작은 모래알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리상담방송 참나원 제9회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ave you noticed by the way, so sad and alone, it wasn't really just your day, so sad and alone. Will you tell me why you're blue, so sad and alone? Didn't you want to see the truth? Don't you tell me we're in danger. Don't you treat me like a stranger. Don't tell me what life is all about. Haven't something's going wrong? Try to use your voice so strong and take a walk on your wildest side. Your life from day to day, so sad and alone. There is no girl who wants to stay, so sad and alone. Don't have to tell me why you're blue, so sad and alone. I hope one day you'll see the truth. I hope so. Don't you tell me we're in danger. Don't you treat me like a stranger. Don't tell me what life is all about. Haven't something's going wrong? Try to use your voice so strong and take a walk on your wildest side. No, no, no.
sat down alone. So sad and alone. So sat down alone.